오늘 안 판정 받았다며? 재수없게 몸도 정상이 아닌 게 이 집안에 있냐?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안에서 꺼져!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우리 집안에 다시는 오지 마라! 제가 암 판정을 받은 날 남편이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시집 와서 30년 동안은 개고생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위자료도 못 준다면서 이혼 도장 찍고 사라져달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에 심장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5천억 원의 재산이 누구한테 상속이 될지를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 54세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라마같이 기가 막히고 통쾌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안양 전통시장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반찬 가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찬 냄새가 골고루 섞여 있는 좁은 주방,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재료들을 옮기던 그 시절이었어요. 30년 전 저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20살 처녀였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어머니를 도와서 시장에서 장사를 했어요. 친구들은 대학 생활을 하며 학창 시절을 즐겁게 보내는 동안 저는 어린 나이에 시장통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어요. 반찬 가게 일을 하다 보니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기고 관절이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구입하고 매장에 와서는 재료들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나무를 다듬고 무거운 양념통을 나르고 뜨거운 기름에 다양한 반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5년 가까이를 시장에서 일을 하고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시장 상인의 지인분의 소개로 25살의 김민수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서울시 광진구에서 택시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택시를 50대 정도 운영하는 꽤 규모가 있는 운수회사였고 그때 당시에도 부잣집 아들로 소문이 나 있어서 시집 잘 갔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이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길 바라셨는데 택시회사 사장 아들이라는 타이틀에 그래도 시집가서 고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 김민수는 평생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오순자 여사가 운영하는 택시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어머니에게 생활비나 받아서 생활하는 캥거루족 남자였어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렇게 개차반이라는 것은 결혼한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잘 버는 택시회사의 사장이라서 부족함 없이 자라서인지 인성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여 이제는 택시 200대를 굴리는 사업가였어요. 5천억 원대 자산가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부자였죠. 30년 전에 택시회사는 현금이 항상 넘치는 곳이었어요. 매일 들어오는 산업금이 택시 한 대당 8만 원 정도가 2교대로 매일 16만 원씩 들어오니까 대략 하루 수입만 8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엄청난 현금 부자였어요. 차량 수리비와 운영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오랫동안 택시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시어머니는 엄청난 짠돌이였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며느리가 들어왔으니 밥값은 해야 한다면서
집안일을 저에게 모두 담당하게 하셨어요. 아침밥부터 저녁 식사는 물론 빨래, 청소는 물론이고 심지어 택시기사분이 아파서 못 나오면 택시가 놀아야 하니까 저한테 남아서 놀고 있는 택시 운전 아르바이트까지 시킬 정도로 짠돌이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엄마 가게에 일손이 모자라서 낮에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일을 도와드렸고 시어머니 택시회사에서 기사가 아프거나 모자라서 남는 차량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의 불호령 같은 며느리가 밥값은 하라고 호통으로 저에게 택시 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몸이 다를 정도로 지긋지긋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3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의 결혼 생활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유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고 50이 넘은 저를 이제는 여자로 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저에게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묵묵히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시어머니 택시회사에는 여성 택시기사분들도 꽤 있었고 이제는 택시 운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산업금이 부족하지 않게 채우라는 시어머니의 호랑이 같은 말에 저는 항상 열심히 일했지만 따로 월급은 주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일하면서 고맙다는 한마디 못 듣고 가끔 50만 원 정도 생활비로 쓰라고 생색을 내며 주시던 게 전부였습니다. 가족끼리 일하는 사업 돕는 거니까 돈 욕심을 내지 말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집안일도 하고 친정엄마 시장일도 돕고 야간에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보내오던 중에 몸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꼈는데 목 안쪽에 뭔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숨을 쉴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지고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어요. 내 몸이 어딘가 안 좋은가? 불안했지만 하루하루 바쁜 일상이라 건강검진도 제대로 못하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야간 운전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서둘러 시장에서 입던 앞치마를 벗고 택시 기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광진구 대한운수 차고지로 향하는 길, 핸들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차고지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지난달 산학금이 부족한데 오늘은 제대로 벌어오라고 다그쳤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철인이라도 되는지 알았나 봐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그래도 아이도 낳지 못하는 시장 출신 며느리라 죄송한 마음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택시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밀려오고 목 안쪽에 통증이 날카로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는 택시를 급히 세우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목을 만져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장 입원하라고 하셨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건네준 진단서에는 갑상선암 2기, 림프절전이 초기 단계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아파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는 건가?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던 암이라니요. 저한테 암이 생겼다니요. 30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이제 죽으란 말인가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암에 걸려도 치료만 잘하면 감기처럼 치료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위안은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면 더 이상 일은 안 하게 하고 치료를 잘 받게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암 판정 진단서를 꼭 쥐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소파 위에서 남편 민수가 낯선 젊은 여자와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두 사람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히히덕거리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여자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대놓고 저희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 민수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사람 얼굴에는 놀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택시 아르바이트 나간 사람이 왜 벌써 돌아왔어? 목소리가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여보, 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 민수는 손을 휘저으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검사? 애도 못 낳으면서 나이 50대니까 몸도 비실비실한 거야?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품속에서 암 판정 진단서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나 갑상선암이래. 수술 받아야 한대.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 민수는 진단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놀라는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 나 진짜 짜증나네. 그게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내가 암이 걸렸는데 짜증난다고 하는 남편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민수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이 사람이 오빠 마누라야? 민수가 대답했어요. 아, 쟤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곧 정리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고 눈물이 났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니요. 저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조강지처인데요. 민수는 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너랑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 당신 암 걸렸다며? 그럼 우리 집에 있을 수 없지. 이혼 도장 찍고 이 집에서 좀 나가줘. 저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얼척이 없어서 눈물도 멈추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만 나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여보, 지금 장난하는 거지? 30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시집 와서 택시 운전부터 온 집안일까지 도맡아서 하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생은 무슨 고생? 우리 엄마 회사에서 택시나 몰면서 월급 받아갔잖아. 이제 당신은 쓸모 없어졌으니까 나가라는 거야. 당신 대학도 안 나와서 이해 못하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가리가 안 돌아가니? 안 돌아가는 척 하는 거니? 욕하고 싶은 마음이 턱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이를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런 인간하고 내가 30년 동안 살아왔다니. 그 시간들이 너무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30년 전 제가 꽃다운 청춘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후회가 영화 필름처럼 빠르게 30년의 세월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끝내고 싶었습니다. 미련 없이요. 그때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순자가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소란이냐는 듯 인상을 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암판정 진단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저암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해요. 시어머니는 진단서를 낚아채듯 받아들더니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진단서를 바닥에 내팽개쳤어요. 종이가 펄럭이며 마룻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에 암 환자가 들어오는 건 용납이 안 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때려 맞은 제 마음에 시어머니는 대못을 한 방 더 세게 때려 박아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너무나 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집안일을 하고 택시회사에서 땜빵으로 밤낮 없이 운전을 하고 늦게 퇴근해서는 집안일까지 도맡아 했어요. 명절 때마다 제사 음식을 혼자 준비하고 시댁 친척들 뒷바라지까지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니 이제 꺼지라는 시댁 인간들이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에게 병에 걸려서 집안에 애군을 몰고 왔으니 당장 이혼 도장 찍고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미 작성이 다 돼 있었죠. 상간녀를 집안에 데려온 순간부터 이미 이혼할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제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제 뺨을 스치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남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고 그만 좀 나가줘라.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너는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고.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 제 인생에 나타나게 했냐고 말이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낡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을 집어넣었어요.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가방을 들고 거실을 지나는데 소파에 앉은 젊은 여자가 민수에게 기대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수는 뻘쭘했는지 제 눈을 피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집안과의 인연을 끊겠다고 마음속을 다짐하며 이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로 철컥하는 잠금장치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늘도 슬펐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위안이 됐습니다. 너무나 얼척이 없어서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가방을 질질 끌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친정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할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민수가 상간녀와 하던 대화가 갑자기 제 뇌리에 스쳐갔어요. 보험금이 어쩌고 하는데 사실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무슨 소린지 지금 상황에서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빗속을 걸으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병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진 상태고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은 배신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친정엄마 가게로 향했습니다. 친정엄마 가게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안양 전통시장은 이미 문을 닫은 가게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두운 골목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엄마는 아직도 가게에 계셨어요. 지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왜 왔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내려놓고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간장 냄새와 된장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엄마가 따뜻한 차를 내오며 물었어요. 지연아,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민수가 또 술 먹고 난리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일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어요. 어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손에 쥔 돋보기가 흔들렸어요. 갑상선 암이라니, 우리 지연이가.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이기니까 치료 가능하고 완치도 가능하대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빨리 수술하자. 수술비는 내가 마련할게. 그런데 민수는 뭐래? 병원비 대준다고 안 했어? 저는 입술을 깨물고 대답했어요. 민수가 저를 내쫓았어요. 시어머니도 아픈 환자가 집에 있는 게 용납이 안 된다고 당장 나가래요. 이혼하래요. 엄마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암 걸렸다고 내쫓았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민수가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요. 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파렴치한 놈이 감히. 택시회사라서 부잣집이라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지연아. 사람을 보고 인성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엄마가 제 손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등에는 반찬을 만들며 난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그동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말씀드려봤자 엄마만 속상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 버티면 언젠가 시어머니한테도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헌신을 알아주실 거라고, 남편 민수도 철이 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택시 운전하는 동안 집에서 게임만 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가끔 새벽에 들어올 때가 있었는데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자 향수 냄새였어요. 그래도 참고 버텨왔는데 이렇게 몸도 망가지고 배신당했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 인간들한테 복수라도 해야 하지 않니?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는 돈이 없어요. 변호사 선임할 여력도 없고요. 게다가 지금 당장 수술 받아야 해요. 병원비도 마련해야 하는데 어떻게 소송까지 하겠어요? 돈 많은 집안에 소송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잘 나가는 로펌들 상대해야 할 텐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억울하지만 모두 잊고 제 건강만 신경 쓰려고요. 어머니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 가게 뒷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깜빡였어요. 30년 전에도 이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었었는데 그때는 젊었으니까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어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고, 좋은 남편 만나서
평범하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제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고, 암까지 걸려서 망가진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지금의 저의 상황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엄마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전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택시를 몰고 있는데 민수가 뒷좌석에 탔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켰거든요. 남편 민수를 어디에 데려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전대를 잡고 민수는 뒤에 앉았어요. 부부가 앞뒤로 나뉘어 앉는 게 이상했지만 민수가 원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뒷좌석에 앉았어요. 민수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전화기 속에서 들렸어요. 곧 처리할 거야.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인생 끝이야. 저는 그때 손님과 통화하는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혹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보험금이라니요. 대체 누구 명의로 가입한 보험일까요? 분명히 시어머니 명의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시어머니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뭔가를 꾸미는 건 아닐까? 설마 했는데 아니겠지요. 아무리 개차반 아들이라고 해도 설마 그런 짓을 꾸미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올랐어요. 저를 내쫓은 것도, 이혼 서류를 미리 준비한 것도, 집에 낯선 여자를 들인 것도 모든 게 계획된 일 같았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 제 앞에서 일어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새벽 5시쯤 됐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벌써 일어나서 반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엄마가 물을 썰고 계셨어요. 지연아, 아직 자야지. 몸도 안 좋은데 왜 벌써 일어났어? 저는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니까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안 되겠어요. 엄마 일이나 도울게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수술 날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병원 스케줄에 맞춰야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아파서 입원할 상황도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저기 나물이나 좀 살살 다듬어줘. 무리하지는 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물 손질을 시작했어요.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시장이 열리고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지연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살도 빠지고.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아주머니도 건강하시죠?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연아 시집살이 힘들지? 그래도 건강이 최고다. 잘 먹고 잘 자야 해.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렇게 시장에서 엄마 일을 도우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니 아픈 상처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어머니가 국밥을 끓여주셨어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니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그리워했던 엄마의 손맛이 바로 이거였어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제부터는 뭐든지 할게.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친정 엄마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뒷방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저 도진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엄마가 반색하며 소리쳤어요. 어머, 도진아. 언제 왔어?
들어와, 들어와.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부엌 쪽으로 나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4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자세가 반듯했어요. 엄마가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도진이가 벌써 이렇게 컸네. 벌써 몇 년이야? 작년 추석 이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뵈었어요. 그러다 제 쪽을 보더니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 지연 누님, 오랜만입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가우뚱했어요. 얼굴이 낯익긴 한데 시댁에서 오래 일하느라 정확히 누구신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25년 전쯤 누님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한두 번 뵀을 거예요.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요. 은숙 사장님께 학비 후원받았던 최도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지연아, 엄마가 고아원에 후원하던 애 있잖아. 공부 잘해서 서울대 법대에 갔다고 했던 애 기억하지? 아, 그 아이요? 공부 잘했던 아이. 저는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키가 작고 말 수 없던 중학생. 어머니 가게에 와서 조용히 인사하고 가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에 가서 변호사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고아 출신인데 자수성가했다고 그런데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성공했다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신 거예요. 도진 씨가 저에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지금은 변호사 일을 접고 탐정 일을 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고 보니 최도진 종합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래쪽에 개인 탐정이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추가돼 있었습니다. 변호사 쪽이 경쟁이 치열해서 돈이 좀 안 돼서요. 탐정사무소를 개업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돈이 정말 많이 벌리거든요. 변호사 출신이라 고객들도 상당히 많아요. 도진 씨는 솔직하고 표정이 상당히 밝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어요. 차라도 한잔할까? 도진 씨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사실 오늘은 급한 일로 찾아왔어요. 사장님께서 전화로 말씀하신 지연 누님 일 때문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도진아. 우리 지연이 좀 도와줘. 엄마 혼자 힘으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님 사장님께 대충 들었어요. 30년 동안 시댁에서 헌신하셨는데 암 진단받자마자 이혼 통보받으셨다고요? 위자료도 한 푼도 받지 못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진 씨가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급하게 누님 시댁 사람들 조사를 좀 했어요. 제가 탐정사무소 하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이런 거라서요. 헤헤. 누님 남편 김민수, 그 사람 요즘 수상한 움직임이 많더라고요.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수상한 움직임이요? 어떤 건데요? 도진 씨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보세요. 남편 김민수가 한 달 전에 대형 보험사에 들렀어요. 그리고 오순자 여사 명의로 고액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보험이요? 역시 민수가 통화에서 말했던 그 보험인가요? 도진 씨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사망보험금이 50억 원이에요. 피보험자는 오순자 여사고요. 수익자는 김민수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50억 원이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요?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본인 확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순자 여사는 병원에 계셨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더라고요. 그럼 누가 보험사에 갔냐? 김민수가 어머니 행세를 한 사람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예요. 김민수가 누군가를 시켜서 오순자 여사인 척하게 했고 인감도 몰래 가져다 썼을 겁니다. 50억짜리 보험을 이렇게 가입했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시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 돈을 받으려고? 민수 그놈이. 도진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죽어야 나오니까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전 택시에서 들었던 민수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곧 처리할 거야. 보험금만 받으면 우리 인생 끝이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민수는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이건 단순한 이혼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분이 아주 위험한 일을 준비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서 남편분을 막아야 합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저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요. 도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도와드릴게요. 제가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변호사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윤숙 사장님 때문이잖아요. 고아원에 후원도 해주시고 덕분에 수석으로 서울대법대에 입학해서 4년 내내 장학금을 탔지만 이윤숙 사장님께서 대학생활 동안 교재비와 용돈도 지원해 주셔서 제가 올바르게 자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이윤숙 사장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누님을 도와드리는 게 곧 사장님께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엄마가 도진 씨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맙다, 도진아. 나한테 너는 아들 같은 존재였어. 올바르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도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님, 일단 시댁 재산부터 파악해야 해요. 오순자 여사 명의로 된 부동산, 차량, 회사 자산 같은 거요. 혹시 누님이 아는 게 있으세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1층은 편의점 임대하고 나머지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구이동에 택시 차고지가 있는데 땅이 1000평 넘을 거예요. 거기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라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도진 씨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좋아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성수동에도 상가 건물이 있고요. 광나루역 근처에 다세대 주택도 소유하고 계세요.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시어머니가 매달 임대료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누님. 30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셨으니 이런 정보를 아시는 거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30년을 살면서 단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지만 재산서 고지서 같은 게 집으로 날라오니까 시어머니 재산 규모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위자료도 받아내고 누님이 30년 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할 대가도 있어요. 법적으로 따지면 재산분할 청구권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도 뭔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일단 급한 건 위험에 처한 시어머니 오순자 여사를 지키는 거예요. 남편분의 악마 같은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남편분이 아무도 모르게 다른 계획을 세울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모질게 내팽개쳤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뺏기고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도진 씨가 물었어요. 누님, 혹시 시어머니께서 평소에 어디 자주 다니시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남양주 쪽 기도원에 다니세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고 혼자 차 몰고 가시죠. 도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혼자 운전하신다고요? 그럼 그 길목에서 사고를 꾸밀 수 있겠네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당장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진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지금 상태로 경찰에 신고하면 남편분이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할 겁니다. 처벌하기도 힘들고요. 보험은 효도 차원에서 가입한 거라고 둘러댈 거예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합니다. 도진 씨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녹음기예요. 초소형이라 눈에 안 띕니다. 누님이 남편이나 그 내연녀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이걸 지니고 계세요. 혹시 대화 내용 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들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건가요? 도진 씨가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면 녹음 시작이에요. 배터리는 이틀 정도 가니까 충분할 겁니다. 누님, 위험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누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과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도진 씨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수의 동선을 더 추적해 볼게요. 며칠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누님은 조심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진 씨가 문을 나서려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할게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용기를 얻었어요. 암판정까지 받은 마당에 저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은 도진 씨가 있어서 더욱 든든했어요. 제가 너무 순진해서 그런지 어떻게 저렇게 악마 같은 남자랑 결혼을 했는지 젊은 시절 저의 꽃다운 청춘이 후회스러울 뿐이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기로 했습니다. 도진 씨가 떠난 후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도진이 말이 맞아.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도 있고 도진이도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민수놈이 한 짓을 모두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가장 걱정되는 게 너의 건강뿐이야. 엄마 괜찮아요.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빨리 수술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 품에 안겼어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편이 생긴 기분이었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꾸민 음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를 구하고 제가 받은 고통의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어요. 며칠 만에 보는 햇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느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누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민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허름한 식당 앞에서 낯선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도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대형 트럭 기사예요. 이름은 박철수, 46세.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3년 전에는 졸음운전으로 추돌 사고를 낸 사람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이런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도진 씨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어제 찍은 건데요. 민수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봉투가 꽤 두둑해 보였어요. 도진 씨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수 계좌 거래 내역인데요. 이틀 전에 300만 원 인출, 어제 500만 원 인출했어요. 큰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원래 현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한테 필요할 때마다 받아서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쓴다는 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게다가 이 트럭 기사가 최근에 갑자기 빚을 다 갚았어요. 2천만 원을 일시불로요. 그럼 민수가 그 사람한테 뭔가를 사주하고 돈을 준 거 아니야? 도진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황상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떡하죠? 시어머니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누님, 혹시 시어머니가 운전하고 어디 나가시는 경우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남양주 쪽에 직접 운전해서 기도원에 가세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다고 새벽 4시 반쯤 출발하시죠. 혼자 운전하세요. 도진 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벽 4시 반이요? 혼자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항상 혼자 가세요. 왕복 2시간쯤 걸려요. 도진 씨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새벽 시간대, 혼자 운전. 사고를 내기 딱 좋은 조건이네요. 다음 목요일이 언제인지 달력을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모레예요. 도진 씨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간이 없네요. 만약 남편분이 그날을 노린다면 이제 시간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소용없어요.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계획된 범죄가 입증이 안 돼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누님이 직접 시댁 근처를 좀 둘러봐 주실 수 있으세요? 민수가 집 근처에서 누군가를 자주 만나고 있어요. 아마 내연녀일 겁니다. 제가 미행하기엔 얼굴이 알려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누님은 택시 운전도 오래 하셨고 그쪽 지리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시댁 근처에 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도진 씨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광진구 일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도진 씨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 사진이었어요. 집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고은혜예요. 35세인데 과거에 비슷한 수법으로 재력가들한테 접근한 전과가 있어요. 전과자라고요? 내 남편분이 고은혜라는 상간녀를 전과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여자는 조폭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입니다. 도진 씨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여기 고은혜가 자주 가는 카페 주소예요. 광진구 자양동이에요.
누님, 이 근처를 좀 둘러봐 주세요. 저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가볼게요. 도진 씨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만약 대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녹음해 주세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광진구로 향했습니다. 자양동에 도착해서 도진 씨가 알려준 카페를 찾았어요. 로즈 카페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편의점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켜놓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익숙한 차가 카페 앞에 섰어요. 남편의 차였습니다. 차에서 남편이 내렸고 조수석에서 고은혜가 내렸어요.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조심스럽게 카페 쪽으로 다가갔어요. 카페 창문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민수와 고은혜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카페 옆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건물 뒤쪽으로 가니 환기구가 있었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환기구 아래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환기구 안에서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고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 사람한테 최종적으로 확인했어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응, 어제 만났어. 다 준비됐대. 고은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로 정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목요일 새벽.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역시 목요일이었어요. 고은혜가 다시 물었어요. 확실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돈도 넉넉하게 줬고,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고은혜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돈 받으면 우리 정말 한국 떠날 거예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한국은 이제 질렸어. 외국으로 가서 우리 떵떵거리면서 살자. 저는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고은혜가 또 물었어요. 그런데 오빠, 마누라 지연이는 어떡할 거예요? 민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어. 이혼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암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녹음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잠시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벤치를 찾아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녹음은 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못 들었습니다. 목요일 새벽이라는 것만 확인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진 씨? 저예요. 도진 씨의 목소리가 급하게 들렸어요. 누님, 어떻게 됐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녹음이 잘 되었어요. 목요일 새벽에 뭔가 벌어질 거예요. 도진 씨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요일이면 내일이잖아요. 누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자양역 근처 공원이요. 도진 씨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세요. 20분 안에 도착할게요. 도진 씨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그에게 녹음기를 건넸어요. 도진 씨가 차 안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민수와 고은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모의 증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없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목요일 새벽이라는 건 확실해요. 시어머니가 기도원 가시는 시간이잖아요. 도진 씨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누님, 내일 새벽에 우리가 직접 사고를 막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신고하면 범죄 입증이 어려우니까요. 위험해도 우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씨가 물었습니다. 누님, 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김 기사님한테 빌린 택시로 갈게요. 제가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으니까 어느 구간이 위험한지 다 알고 있어요. 도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괜찮아요. 30년간 택시 운전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봤어요. 운전만큼은 자신이 있습니다. 도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면서 누님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일 새벽 반드시 시어머니를 지키기로요. 집으로 돌아오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암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 기사님의 택시를 받아서 시댁 근처에 도착하니 새벽 4시 10분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나오는 동선에서 주차를 해놓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진 씨였습니다. 누님, 저는 지금 47번 국도에 와 있어요. 수상한 트럭이 갓길에 대기 중이에요. 박철수 명이 맞습니다. 저 차량으로 사고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시 20분쯤 시어머니의 회색 승용차가 천천히 나왔어요. 저는 시동을 걸고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차는 자양동을 지나 강변북로로 접어들었어요. 47번 국도로 접어들자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양쪽으로 산이 둘러싸인 길이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 30년 동안 수도 없이 다녔던 길이라 익숙했습니다. 어느 커브길이 위험하고 어디가 사고 나기 쉬운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한 것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진 씨 목소리가 급했어요. 누님, 트럭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차를 보고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엑셀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택시가 속도를 높이며 한 대를 추월해 시어머니 차 바로 뒤로 붙었어요. 앞쪽에 길이 많이 휘어져 있는 위험한 사각지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직선 구간이 나오고 오른쪽에 가드레일이 있어요. 그 구간이 가장 위험할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커브를 돌았습니다. 반대편에서 예상했던 그 트럭이 나타났어요. 헤드라이트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트럭은 속도를 높이며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차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저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시어머니의 차를 길 밖으로 튕겨내기 위해서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콱쾅! 제 택시가 시어머니 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트럭이 시어머니의 차를 건드리지 못하고 튕겨나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차는 갓길 쪽으로 멈춰섰고 제 차는 그 뒤에 앞 범퍼가 부서진 채로 멈췄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의 운전 경험으로 다양한 상황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시어머니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차 쪽으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의 차는 왼쪽 문짝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지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 있니?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저는 시어머니를 안전한 장소로 모셨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먼저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남양주 47번 국도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어요. 빨리 출동해 주세요. 전화를 끊자 마자 도진 씨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도진 씨가 뛰어내리며 물었어요. 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진 씨가 트럭 기사를 잡기 위해서 가드레일 쪽으로 달려갔어요. 트럭 운전석에서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 씨가 그를 붙잡았어요. 거기 멈춰, 어디 가려고 그래? 다 알고 있어. 박철수가 발버둥 쳤습니다. 놓으세요. 저 그냥 운전하다 사고 난 거예요. 도진 씨가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김민수한테 돈 받았죠? 박철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도진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다 있으니까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제 택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찌그러진 차체, 깨진 헤드라이트를요. 천천히 일어나 택시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으로 찌그러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연아, 내 차가 왜 이렇게 됐어? 너가 사고를 낸 거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으로 갔어요. 제가 어머니 차를 옆으로 밀어냈어요. 트럭이 어머니 차를 들이받으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 택시를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봤어요. 왼쪽이 찌그러진 흔적을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설마 네가 목숨 걸고 나를 위험에서 살려준 거니?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거니?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님, 민수가 어머님을 사고로 위장해서 해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알아채고 어머님을 구해드린 거예요. 설마 진짜 민수가 그랬다고? 증거도 있고 변호사가 트럭 운전기사도 잡았으니 곧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나는 너를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너한테 그렇게 모질게 대하고 암에 걸렸다는 너에게 이혼하라고 냉정하게 내쫓았는데 너는 내 목숨까지 걸고 나를 구해줬구나.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너한테 사람도 아니었어. 짐승만도 못했어. 미안하구나, 지연아. 저는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 왜? 너는 목숨까지 위험한데 나를 구해줬니? 너한테 너무나 못되게 굴었는데.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죽게 내버려 두면 저도 민수 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목요일 새벽. 돈도 넉넉하게 줬고 지연이는 암에 걸렸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어. 이혼 도장 찍고 내쫓으면 되고 엄마는 트럭으로 처리하면 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안 돼, 안 돼. 민수가 그럴 리 없어. 저는 녹음기를 주워 끄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 명의로 50억짜리 사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저 트럭 기사한테 3천만 원을 주고 정면으로 들이받으라고 시켰어요. 오늘 새벽에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서 해치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 순간 도진 씨가 트럭 운전사 박철수를 끌고 왔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박철수는 이미 자포자기한 채로 자백을 했습니다. 김민수한테 3천만 원 받고 오순자 씨를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트럭 기사에게 물었어요. 3천만 원이라고? 내 목숨값이 3천만 원이라고? 박철수가 고개를 숙이고 외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빚이 너무 많아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울음이 섞인 비웃음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나를 해치려고 목숨값 3천만 원을 저 트럭 기사한테 줬다니. 어처구니가 없구나. 이게 인생인 건가?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사람 목숨이 돈보다 못하구나.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허탈해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한 곳을 바라봤어요.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렸어요. 도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트럭 기사가 고의로 저 승용차를 들이받으려 했어요. 블랙박스에 모든 게 촬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경찰관에게 녹음기도 증거로 제출했어요. 경찰관이 녹음을 듣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경찰관이 녹음기를 듣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김민수와 고은혜, 용의자 소재 파악하고 긴급 체포 준비해 주세요.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3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던 경험으로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내가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데도 너는 나를 살려줬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고 고맙다. 저는 시어머니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로 울었을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희는 모두 병원 응급실로 모두 이송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간호사가 제 목 부위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따끔거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박지연 씨, 다행히 골절은 없어요. 하지만 갑상선 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붓기가 심합니다. 진료 기록을 보니 갑상선 암이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충격으로 암 부위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한 빨리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옆 침대에서 시어머니도 검사를 받고 계셨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하고 계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순자 씨, 경추 염좌 진단입니다. 2주 정도 보호대 착용하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간호사들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제 침대 옆으로 왔어요. 지연아, 나 때문에 네가 다쳤구나. 나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을 리 없잖아. 암 환자인데 교통사고 충격까지 받았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정말 미안하다. 응급실에서 간단히 치료와 검사를 받고 사건 경위를 진술을 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조사실로 안내받았어요. 저는 형사님 앞에 앉았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자세를 바로 하기 힘들었어요.
형사님이 물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새벽 미행 상황부터 차량 충돌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말하는 동안 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중간에 물을 마시며 간신히 진술을 이어갔어요. 형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했습니다. 용감한 판단이셨어요. 모든 진술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블랙박스와 제출하신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김민수와 고은의 2명 다 체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로 호송 중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아들 민수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안 됩니다. 호송 후에 잠깐 보실 수는 있겠네요. 3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뒷좌석에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민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그리고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갔어요. 민수야.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야, 네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했니?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뭐가 오해야? 네가 보험금 탄다고 해외로 떠난다고 녹음된 거 다 들었어. 50억 때문에 엄마를 죽이려고 했잖아. 엄마 목숨값이 3천만 원밖에 안 되니? 트럭 기사한테 3천만 원 주고 네가 시켰다며?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죄송해요. 대출받아서 주식이랑 코인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채까지 끌어다 썼는데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시어머니가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고작 그따위 빚 때문에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수는 뺨을 감싸고 비틀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키워줬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니?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발, 나 감옥 가면 어떡해요. 제발 용서해줘요.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손 치워. 남편이 기어가며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나 감옥 가면 안 돼. 거기서 못 견딜 거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꺼져. 너 같은 놈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넌 이제 남이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민수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엄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어요. 또 다른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은혜가 내렸어요. 화장이 번져 있었고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고은혜가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당신이 그런 거야? 당신 때문에 다 망쳤어.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본인이 한 짓 때문에 망한 거예요. 고은혜가 비웃었어요. 죽이긴 뭘 죽여. 그건 그냥 우연한 사고였을 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당신 목소리 또렷하게 담겨 있어요. 그 순간 고은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관이 고은혜를 끌고 가려 했어요. 고은혜가 버둥거렸습니다. 놓으세요. 다 민수가 시킨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안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네가 나한테 트럭 기사 소개시켜줬잖아. 거짓말하지 마.
고은혜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보험금 얘기 꺼냈잖아. 나한테 다 떠넘기지 마.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수가 고은혜한테 달려들려 했어요. 이 거지 같은 년이, 이 범죄자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어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황급히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고은혜가 모든 걸 체념한 듯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 난 처음부터 당신을 이용한 거였어. 당신 엄마 처리한 다음에 보험금 받고 당신까지 정리하려고 했어. 눈치 못 챘어? 순진하기는. 당신 같은 놈팽이를 뭐가 좋다고 내가 외국 가서 소꿉놀이 하고 살겠니? 당신 어머니가 부자니까 돈 좀 빼먹어 보려고 그런 건데. 멍청한 거니? 순진한 거니? 아니면 바보니?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고은혜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명의로 2억짜리 사망보험도 드러났는데 짜증나네. 김민수, 당신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지?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이 미친년, 나까지 죽일 생각이었어? 멍청한 놈. 그걸 이제 알았니? 고은혜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돈이 사람보다 중요하잖아. 당신도 그렇게 살아왔잖아. 당신이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아. 고은혜한테 달려들었어요. 수갑찬 손으로 고은혜 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달려들어 남편을 제압했어요. 남편은 차가운 바닥에 눌린 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방법 그대로 내연녀 고은혜한테 당할 뻔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모두 지켜본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섰습니다. 지연아, 저것들을 좀 봐라. 돈 때문에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짐승 같은 것들이 서로 물어뜯는 걸 보니까 할 말이 없구나. 저게 내 자식이라니.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그리고 나도 한때 돈으로 사람을 평가했으니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한테 저렇게 인간 이하로 대접을 했어. 사람은 안 보고 돈만 보고 살아왔어. 미안하다, 지연아. 나를 용서해다오. 저는 떨고 있는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오후 3시쯤 형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박철수가 자백했습니다. 김민수한테 3천만 원 받고 오순자 여사를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기로 했대요.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털어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남편은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박철수 자백 내용 보여주니까 결국 인정했습니다. 고은혜는요? 형사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은혜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기소는 문제 없을 겁니다. 잠시 후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나왔어요.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은혜, 그년이 나까지 죽이려고 했어. 나까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야, 김민수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당신도 결국 고은혜한테 이용당한 거야. 나 아니었으면 이미 너도 저 세상에 가 있을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남편이 저를 봤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눈에 후회로 가득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과는 나한테 하지 마. 어머니한테 해. 남편은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용서될 것 같아?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지연이가 진짜 내 딸이야. 30년 동안 고생했고 오늘 아침엔 목숨까지 걸고 나를 구했어. 너는 50억 때문에 엄마를 해치려고 했고 엄마와 아들로서는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다. 형사님이 최종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세 사람 모두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면 중형받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가 감옥에 얼마나 있게 돼요? 형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정황상 15년에서 20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 정도는 받아야 죄를 뉘우치지. 저희는 그렇게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도진 씨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누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가고 싶어요. 도진 씨가 차에 저와 시어머니를 태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저는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후 어느덧 열흘이 흘렀습니다. 남편 김민수, 상간녀 고은혜, 트럭기사 박철수 3명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구치소로 이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열흘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 머물렀어요. 목이 조금씩 아파왔지만 시어머니가 충격에 혼자 있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깨어나곤 하셨어요. 아들 민수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꿈, 트럭에 치이는 꿈을 반복해서 꾸셨대요. 저는 옆방에서 시어머니 비명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저를 위해서 식탁에 아침상을 준비하셨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아, 많이 먹어. 몸 안 좋은데 잘 먹어야지.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결혼 후 30년 만에 처음 먹어보는 시어머니의 음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 만나고 왔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언장 다시 쓰려고 한다. 못난 아들놈 민수 이름 싹 다 지우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월급 한 푼 안 주고 집안일하는 식모로, 그리고 택시기사로 부려먹었잖아. 이제라도 갚아야지. 택시회사, 건물, 땅 전부 내 이름으로 할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니를 구한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주고 싶어? 너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잖아. 그런 사람한테 줘야 제대로 쓰일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님한테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는 도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진 씨, 재판 날짜 잡혔어요. 도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누님. 저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서 통지받았어요. 걱정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유죄 나올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꺼내 입게 될 줄 몰랐어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목에 손을 대보니 혹이 더 커진 것 같았어요.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지럼증도 있었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 버티면 돼요. 오늘이 지나면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준비됐니? 저는 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도 검은색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도진 씨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누님, 어머님 타세요.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목이 쑤셔서 고개를 제대로 들기 힘들었습니다. 도진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괜찮으세요, 누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법정 앞 복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5천억 자산가 아들의 존속살인 미수 사건이라 언론의 관심이 컸던 거예요. 우리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남편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보름 만에 본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남편 뒤로 고은혜가 들어왔어요. 그녀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철수가 들어왔어요. 세 사람 모두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고은혜는 공모하여 피고인 박철수를 교사의 피해자 오순자를 해치려고 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친모 오순자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을 위조 인감으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고은혜와 함께 피고인 박철수에게 3천만 원을 주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계좌 이체 내역, 보험 서류까지요. 모든 증거가 명백했습니다. 피고인들 변호사가 반론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인 신문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경 시어머니 오순자 여사가 남양주 기도원으로 향하는 것을 택시로 미행했습니다. 47번 국도 외진 구간에서 대형 트럭이 반대편에서 달려왔어요. 중앙선을 넘어 시어머니 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는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제 택시로 시어머니 차를 밀어냈어요. 시어머니는 가벼운 충격으로 위험을 피했고 트럭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께서 직접 차로 밀어내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소리 지르거나 경적 울려서는 소용없었을 거예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민수와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혼 절차 중입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저는 방청석으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도진 씨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잘하셨어요, 누님. 시어머니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 김민수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인감도 제 동의 없이 가져다 쓴 거예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는 증인의 아들입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최후 진술 시간이 됐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박철수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다 김민수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속은 거예요. 방청석에서 비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장난치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네가 날 이용했잖아. 네가 보험금 얘기 먼저 꺼냈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남편이 다시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5억이 넘었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변명으로 들립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아, 너한테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수, 고은혜는 공모하여 사람을 해치려고 한 부분이 명백합니다. 특히 피고인 김민수는 친모를 위험에 빠뜨리는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김민수는 모든 범죄가 인정되어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고은혜도 유죄가 확정되어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고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20년을 감옥에서? 억울해. 고은혜도 억울해하는 표정으로 울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진 얼굴로 경호원에게 끌려갔습니다. 우리는 법정 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오순자 여사님,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멈춰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수는 오늘부터 제 아들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카메라가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놈은 호적에서 파낼 겁니다. 감옥에서 나오더라도 제 돈은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거예요. 기자가 소리쳤어요.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제 모든 재산은 며느리 박지연에게 증여할 겁니다. 택시회사, 건물, 땅, 5천억 상당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에게 모두 줄 겁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복도 저편에서 민수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에게 붙잡힌 채였어요. 남편이 우리 쪽을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건 제가 물려받아야 하잖아요. 20년 뒤에 제가 출소하면 용서해 주셔야죠.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흔드시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차에 타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생 많았다. 이제 끝났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 실컷 울어.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 저는 시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도진 씨가 앞에서 조용히 운전했어요. 차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같은 거리, 같은 건물인데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고 5천억이라는 전 재산을 저에게 모두 물려주신다고 하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심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느덧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님의 도움으로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갑상선암 2기, 림프절까지 전이됐던 암을 모두 제거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지연 씨, 정말 잘 버티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다음 주부터 방사성요오드 치료 시작할게요. 항암 치료까지 마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완치라는 말이 이렇게 기적 같은 말처럼 들리는지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수술받고 입원해 있는 동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수 끓인 미역국을 들고 오셨어요. 지연아, 이거 먹어야 기운나. 내가 새벽부터 끓였어.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퇴원하면 택시회사부터 너에게 증여해 줄게. 이제 네가 택시회사 사장이다. 시어머님의 말에 진심이 전해졌어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석 달간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 친정엄마가 오셨습니다. 손에 새 옷을 들고 계셨어요. 지연아, 이거 입어라. 새 출발하는데 새 옷 입어야지. 저는 엄마가 준비해 주신 옷을 입었습니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였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작업복 같은 옷들만 입다가 30년 만에 밝은색 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계절이 변하고 어느덧 봄이 왔어요. 저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체력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오전에는 택시 회사에 출근할 수 있었어요. 구이동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택시기사로 출근했던 곳이었어요. 이제는 택시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함께 일했던 김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박수를 쳤어요. 지연 씨, 우리 회사 사장님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해요. 다른 기사님들도 모두 박수를 치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위치에서 저도 열심히 일할 테니 많이 도와주세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6개월 만에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셨어요. 박지연 씨 완치 판정을 내려드립니다. 암이 몸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제 6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안의 며느리로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고통받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병원에서 나온 후 저는 도진 씨를 불렀어요. 도진 씨, 제가 장학재단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도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누님. 어떤 학생들을 돕고 싶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특히 부모가 없는 고아이거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요. 도진 씨가 변호사 선배들을 소개해 줬어요.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새싹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작지만 건강하게 자라나라는 뜻이었습니다. 첫 해에 100명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한 명당 연간 300만 원씩이요. 장학금 수여식 날 저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수줍게 웃는 얼굴들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해서 최도진 변호사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줘야 해. 뿌듯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제 현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창한 봄날에 벚꽃이 눈처럼 떨어지던 날 한강변에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그리고 도진 씨와 함께 도시락을 싸서 소풍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뛰놀고 연인들이 손잡고 걷는 모습, 가족 단위로 돗자리를 깔고 웃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이 순간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척스럽게 버텨온 박지연 씨의 삶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무너질 뻔했고 예상할 수 없는 나쁜 병이 찾아왔지만 모두 극복하고 결국 본인의 성실함과 지혜로 기적 같은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하늘이 돕는다는 말처럼 지연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